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죠? 중국이에요. 이 영상이 1년 전에 올라갔더라면 다들 동의를 하셨겠죠. 하지만 지금은 틀린 대답이라는 걸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인도가 올해 인구 14억 명을 찍으면서 인구 1위에 등극했어요. 중국이 인구 1등이라는 건 옛말이 돼버린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인도 시장에 주목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보통 한국 기업이 해외에 공장을 짓는다고 하면 중국이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인도 시장을 중국의 대안으로 삼겠다, 이런 전략을 가지고 움직이는 회사가 있어요. 현대차입니다. 이 14억 인도 사람들이 차를 다 사면 차가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심지어 인도에는 지금 자동차가 많이 없어요. 가구당 자동차 보급률이 8.5%래요. 10가구 중에 겨우 한 가구 정도만 자동차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 미래 성장 동력으로 당연히 인도를 공략해야겠네 싶지만 이게 또 그렇게 당연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하는 자동차 회사도 있어요. 현대차가 지난 8월에 인도의 한 자동차 공장을 인수했죠. 그런데 현대차가 공장을 샀으면 반대쪽에서는 그 자동차 공장을 판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냐면 GM이거든요. 제너럴 모터스. 현대차는 인도에서 생산 능력을 더 확장하려고 샀는데 반대로 GM은 왜 팔았을까? GM은 오히려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했습니다. GM만 철수한 게 아니라 포드 아시죠? 포드. 둘 다 뭐 100년이 넘은 회사잖아요. 이 포드도 인도 시장에서 철수를 했어요. 왜냐? 차가 안 팔려서. 그 유명한 GM이랑 포드가 차가 안 팔려서 철수한 거예요. 물론 포드는 공식적으로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힘들어서 그렇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다 했지만 잠정 중단이 아니라 아예 인도에서 공식 철수를 한 겁니다. 차가 얼마나 안 팔렸길래 그런 건지 한번 봤어요. 코로나 2년 동안 2020년이랑 2021년에 판매한 차가 다 합쳐서 48,000대예요. 2년에 48,000대입니다. 이것만 들으면 감이 안 오시죠? 포드가 인도에 공장이 2개거든요? 이 2개 합쳐서 2년 동안 자동차 몇 대를 만들 수 있을까요? 88만 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장 생산 능력은 2년에 거의 90만 대인데 5만 대밖에 안 팔린 거예요. 공장이 놀고 있다는 거지, 손님이 없으니까. 아니 인도 사람들도 차를 타긴 탈 거 아니야. 근데 왜 안 팔렸을까요? 포드는 인도 시장에서 왜 실패했을까? 그리고 현대차는 괜찮은 걸까요? 우선 인도에서 지금 어떤 차가 제일 잘 팔리고 있는지 한번 봤습니다. 마루티 스즈키, 일본 자동차 회사가 1위를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인도의 자동차 시장은 어떤 차가 먹히는 시장이냐? 일단 인도의 자동차 시장이 큰 시장은 맞아요. 중국과 미국에 이어서 세계에서 3번째로 큰 시장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소득 수준이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싼 거, 소형차가 잘 팔리는 거죠. 앞에서 말한 마루티 스즈키도 라인업이 경차 위주입니다. 포드랑 GM의 차는 너무 비쌌던 거예요. 스즈키의 알토라는 차량 모델은 하나로 치면 500만원 정도에 나왔거든요. 포드랑 GM의 모델은 1000만원이 넘었어요. 가격이 2배 이상 차이 나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일본의 스즈키가 1위, 2위는 그럼 어디냐면 바로 한국의 현대기아입니다. 2022년 신차 판매량 기준이에요. 아니 현기차는 어떻게 다른 나라, 그것도 큰 시장에 가서 2위까지 올라갔을까? 심지어 기아차는 인도에 2019년이 돼서야 진출을 했거든요. 비교적 최근에 진출을 했는데 인도에 진출한 지 1년 만에 15만 대 판매를 넘었어요. 기아차의 소형 SUV가 인기를 끌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이게 기아차의 소넷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 현대기아가 인도에서 토탈 80만 대의 신차를 판매했습니다. 이러니까 공장을 늘릴만 하죠. 23년 상반기 현대차의 인도 공장 가동률이 102%예요. 100%를 넘겼어요. 생산 능력보다 더 많은 차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현대차가 올 6월에 출시한 소형 SUV는 출시 한 달 만에 5만 대 계약. 차를 받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돼요.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다른 인기차 정도 10달은 기다려야 받을 수 있대요. 현대차의 인도 공략 전략이 성공이냐 실패냐 벌써 논할 단계는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미국 자동차사들이 철수한 인도 시장에서 이렇게 선방을 하는 것은 성과를 인정해줄만 하다고 봐요. 지금까지 현기차가 인도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 얘기를 했는데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는 정치적인 부분도 볼 필요가 있어요. 맨 처음에 현대차가 GM한테 공장을 샀다 했잖아요. 탈레가온 공장이요. 이 공장을 인수할 때 원래 경쟁자가 있었어요. 중국의 창정 자동차도 똑같은 공장을 인수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인도 정부가 중국이 아니라 현대차 손을 들어줬어. 왜냐하면 인도가 중국에 은근한 견제를 하고 있거든요. 바꿔 말하면 현대차는 인도 정부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 괜찮다,
괜찮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현대차가 탈레가온 공장을 추가로 인수하면 이제 인도에서 100만 대 생산 체제를 갖추는 거거든요. 원래 75만 대였다가 올해 82만 대로 끌어올리고 또 이번 공장 인수로 100만 대까지 늘리는 거예요. 그럼 현대차는 앞으로 인도에서 어떤 걸 더 기대하고 있는 걸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을까? 한번 볼게요. 1번은 전기차예요. 인도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비중을 3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현대차가 공장을 증설하고 인수하면 여유 능력이 생기잖아요. 이걸 신규 전기차 생산 라인으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032년까지 전기차 5종을 인도 시장에 투입하겠대요. 전기차 말고 기회가 하나 더 있어요. 인근에 있는 베트남에도 기회가 있습니다. 베트남 여행 가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여기 뭐 타고 다니죠? 사람들 전부 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잖아요. 저도 베트남 여행 갔다가 놀랐던 게 그때 코로나 오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거야. 그 일회용 마스크를. 매연이 엄청 나오니까 저도 길 건널 때 막 매연 냄새가 느껴지더라고요. 이게 오토바이가 많아도 너무 많다 보니까 그만큼 초미세먼지가 엄청 심한 거예요. 베트남 인구가 9,900만 명인데 오토바이는 6,500만 대예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베트남 오토바이가 더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베트남 정부에서 오토바이를 못타게 금지를 시키고 있어요. 2025년부터 12개 지역과 수도 하노이의 3개 주요 도로에 오토바이 통행 금지를 발표했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2030년부터는 베트남 5대 직할시의 오토바이 통행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어요. 5대 직할시라 하면 하노이, 호치민, 하이퐁, 다낭, 건터. 우리 보통 여행 갈 때 알아보는 주요 도시들이죠. 그럼 이 오토바이들이 다른 걸로 대체될 것 아니에요. 대부분은 전기 오토바이로 바뀌겠지만 일부는 승용차로 갈아탈 거예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현대차가 인도의 개발도상국 수출 전진기지를 확보해서 앞으로 무난한 성장이 가능하겠구나 생각이 들죠. 인도는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바로 주변뿐 아니라 멕시코, 서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수출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차 주식 좀 사놔야 되나? 이것만 듣고 판단하시면 안 되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것만 봤잖아요. 희망적인 얘기만 들을 게 아니라 리스크는 없는지, 불안 요인은 없는지 봐야죠. 인도 시장 자체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원래 얼마 전까지 다들 이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인도가 뭐다? 다음 대세다. 기회의 땅이다. 2020년까지만 해도 투자자들이 많이들 그렇게 생각했다고요. 2019년 인도 총선에서 개혁파 정부가 압승을 해서 정책 추진력도 힘을 받았고요. 또 인구는 말도 안 되게 많고 소비는 증가하니까 앞으로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않을까 했던 거죠. 그런데 보니까 인도의 문제가 국내에 투자를 잘 안 해요. 돈이 모이면 해외로 빼돌립니다. 국내는 규제가 너무 많고 복잡한 거예요. 노동자 100명이 넘는 회사면 1명을 해고하려고 해도 정부 승인을 받아야 돼요. 상품 하나를 팔려면 승인을 무슨 80개를 받아야 돼. 여기다가 공무원이랑 정치인들이 뒷돈 챙기는 게 일상이 되고 있어요. 인도의 부동산법은 주마다 따로 관리를 한다는데 이게 꽤 복잡해가지고 뒷돈 챙기기가 딱 좋은가 봐요. 직진 본능을 가진 미국 기업이 인도에 적응하기 힘들었던 이유이기도 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인도에 자이나교라는 종교가 있어요. 전체 인구 14억 중에 0.3%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자 집단이에요. 인도 전체 세금의 24%를 이 사람들이 내요. 왜 이렇게 부자가 됐냐면 흥미롭게도 자이나교 교리가 영향을 줬어요. 살생을 엄격하게 금지합니다. 파리나 모기도 죽이면 안 되고 식물의 뿌리도 자르면 살생이에요. 우유도 채로 걸러서 마셔야 됩니다. 안에 미생물이 있거든.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전통적인 직업군의 상당수가 살생을 하거든요. 자이나교인은 교리 때문에 이런 직업은 가질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 축산업은 절대 못하죠. 농업도 식물을 죽여야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죽이는 군인은 당연히 안 되겠죠. 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상업, 금융업, 교육업 정도밖에 없었어요. 수천 년 동안 이런 돈 되는 업종에서 노하우를 쌓으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자이나교가 자인이라는 상인 집단이 됐어요. 인도의 4대 상인 집단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주식시장 사기, 외화 반출 이런 사건이 터질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자인 계열이에요. 교리의 생명 존중은 엄격하게 되어 있는데 금융윤리 얘기는 없었나봐. 이분들은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신용보다는 단기 이익에 민감한 성격이래요. 서로 신뢰를 쌓아가기보다 배신을 잘한다는 뜻이에요. 이렇다 보니까 인도 안에서도 평이 안 좋아. 돈을 쌓아두는 괴물이라고 불린대요. 한마디로 자인 계열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같은 인도 아니라고 해도 다른 계열과 똑같이 보고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인도는 생각보다 이런 내부 문제가 복잡해요. 단순히 인구가 많다, 임금이 낮다 이런 성장 가능성만 보고 들어가기보다는 조심해야 되는 시장이라는 겁니다. 현대차 그룹도 나름 한국에서 산전수전을 겪은 회사니까 특이한 인도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을 듯도 합니다. 오늘의 한 줄 코멘트. 경제는 생각보다 경제 논리로만 움직이지 않는다. 정치, 종교, 국제 정세를 엮어서 봐야 바른 판단이 가능하다.